지난 23일 새벽에 별똥별이 떨어졌다는 목격담이 SNS를 통해서 쇄도했죠. 이 별똥별이란 말도 참 오랜만에 들어보고 또 써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밤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과학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씨를 오늘 스토리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궤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예, 보통 어떤 궤도를 보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겁니까? 제가 인공위성 궤도를 전공해가지고 네, 제 닉네임을 궤도로 했고 또 약간 도둑 느낌으로 해서 중의적인 표현으로 재밌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그런 궤도라는 이름을 지으시는 거 그렇고 그럼 평소에도 어떤 삶의 궤도는 어떤 식으로? 삶의 궤도는 뭐 계속 돌고 돌죠. 네, 제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예, 알겠습니다. 또 돌고 돌아서 또 여기까지 오신 건데. 네. 또 제가 좀 얼마 전에 또 제가 방송 통해서 하시는 전화로만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전화로 연결이 됐었는데. 네네. 네. 그때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돌고 돌아서 또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앞서 말씀드린 난데없는 별똥별 출현,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저도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근데 그 천문학에서 많이 혼동이 되는 게 해성, 소행성, 뭐 유성, 운석, 뭐 이런 용어들인데 별똥별은 이제 유성입니다. 유성. 네. 그래서 뭐 해성이나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가 태양계를 이렇게 돌다가 지구 중력에 이끌려서 대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대기권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입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밝은 빛이 나는 거. 이게 이제 유성, 별똥별이라고 하죠. 별똥별, 유성. 혹시 게임 하시나요? 저는 게임 안 합니다. 저한테 게임은 사실은 이렇게 하면 좀 저게 연식에 드러나는데. 옛날에 갤럭시. 갤러그? 갤러그. 근데 그 게임 보면은 그 마법사나 소환사 이런 분들이 그 메테오, 뭐 미티어라고 하는데 메테오라는 메테오가 걸 써요. 원래 유성이라는 뜻이죠? 네네네. 그게 이제 뭐 유성, 운성을 뜻하는 건데 그걸 하면 이제 적한테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유성, 별똥별인데 재밌는 거는 대부분의 유성은 별똥별이 대기권에서 타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공격력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게임에서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갖추는 걸로 돼 있고 지상까지 잘 도착해서 땅 위에 딱 발견되면 이제부터 윤석이 아니라 운석이라고 부릅니다. 운석. 이름이 바뀌어요. 예, 그렇고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유성의 고도가 원래는 그렇게 낮지 않은데 그 이번에 굉장히 낮아가지고 지상에서 잘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닌데 거대 별똥별이라고 해서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종종 관측이 되고 또 재밌는 게 이 도심에서 주거 밀집 지역에 떨어졌단 말이죠. 자동차 뭐 블랙박스에 찍혔으니까. 그래서 더 이슈가 된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유성이나 별똥별하고 뭐 크게 다르거나 뭐 지구에 위협이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통보다 이게 좀 큰 덩어리니까 그나마 사라지지 않고 그렇죠. 고도가 좀 소멸하지 않고 네. 그리고 땅에까지 떨어졌고 맞아요. 그래서 운석이 된 거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주거지역 근처에 떨어졌으니까 목격이 된 거고 그렇죠. 그런 거군요. 자, 굉음을 들었다 이런 목격담도 있습니다. 이거는 소리가 원래 이렇게 있습니까? 이건 좀 그러니까 이거 사실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과학적으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빛의 속도랑 소리의 속도랑 비교했을 때 빛이 훨씬 빠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벼락부리 얘기할 때 번개랑 천둥 소리가 동시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성 같은 경우도 만약에 소리를 듣는다면은 지나가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소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종종 유성이 떨어질 때 굉음을 들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는 신뢰도가 높진 않은데, 제 생각에는 뭐 유성이 목격되는 그 순간에 뭔가 그 다른 큰 소리가 났을 때 이게 저 소리인가라고 좀 착각했을 수도 있고요. 동시에 어떤 뭐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일어날 때 뭐 보통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많은 경우는 아닌데 재밌는 거는 실제 유성의 소리 굉음을 들으면서 봤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목격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빛과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성이 지구 대기권에서 진입하면 속도가 이제 빨라지기 때문에 이게 앞에 부딪히는 공기를 이게 압축시킵니다. 밀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강력한 단열 압축 때문에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이게 이제 주변의 공기를 이온화시켜요. 쉽게 말해서 뭐 얘가 너무 뜨거우니까 좀 분해를 시키는 거죠. 주변 애들. 그때 이제 양전화 이온이랑 음전화 전자 얘네들이 이제 막 발생하면서 얘네가 전류를 몰고 가는 거대한 뭐 일종의 전기장을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전류에 의한 전파가 음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음파가 만들어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건가라는 가설이 있긴 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가설 말씀하셨는데 굉음 들었다는 얘기가 사실은 물론 그 중에는 뭐 잘못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네. 관련성이 있는 소리가 있을 거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네. 그 목격하신 분들 중에 소리를 같이 들었다는 분들의 비율은 굉장히 낮기는 해요. 낮긴 합니까? 네, 그래서 그래요? 이제 이런 가설이 있는 거고. 과학적인 가설은 네. 가능하지만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대다수가 굉음을 들었다. 네. 그러면 뭔가 그러면, 원인이 예, 있을 예. 텐데 실제 비율이 낮긴 합니다.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통 저도 그동안에 이런 유성, 별똥별 하면 또 그게 운석이 된다는 얘기는 저 듣긴 들었는데 관심 많이 가지는 이유가 사실 또 이거 운석을 찾으면 이게 네. 큰 돈이 된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그렇게 가치가 높습니까? 이 거대 별똥별 네네. 보시고 나서 네. 뭐 시민들이 근처 막 산이나 이런 데로 찾으러 떠나셨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이전에 보면 그 막 어디로 같이 떠나는 그런 뉴스들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찾아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천문연구원이라고 네네. 이 천문학 쪽 연구라는 예.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계신 박사님들도 예. 그 이것만으로는 궤도 계산해서 위치를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쉽지가 않죠. 이 네네네. 과학자들도. 네. 그런데 이거를 찾는다고 해도 그 일반적인 운석 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제 보통 그냥 언뜻 뭐 외신을 봐도 그렇고 뭐 수억 원이네 뭐 수십억 원이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시는 가치가 높은 운석이 네. 많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구성 성분이 좀 특이하거나 네. 아니면 모양이 굉장히 보기 좋거나 약간 과일 고르는 거랑 비슷하죠. 모양이 좀 보기 그래요? 좋고 그러면은 예. 가격이 비싸지고요. 또 특이한 거는 그 러시아의 첼라빈스크 운석이 예전에 네. 떨어졌잖아요. 네. 그 많이 나왔죠. 네, TV에. 네. 예. 그리고 뭐 진주 운석. 맞아요. 들어보셨죠? 예, 이거 들어봤죠. 이게 재밌는 게 들어봤다는 거. 떨어지는 모습을 많은 사람이 봤다는 거. 네. 이게 그 운석의 가격을 좀 올립니다. 아하. 유명세. 예, 유명세가 값을 올린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첼라빈스크 운석 TV에 나왔던 건데 네네네. 약간 족보가 있는 거죠. 족보 아하. 운석이 되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운석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석질 운석, 그다음에 철질 운석, 네. 그다음에 석철질 운석. 섞인 것도 있고. 네, 석질은 암석이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예. 철질은 철로 된 거. 네. 이게 보통 철, 니켈, 합금으로 돼 있고. 아하. 근데 석철질은 이게 두 개가 섞인 건데 네. 그 석질 운석 같은 경우에 1g당 1,000원 정도. 1g에 1,000원이요? 네. 그러니까 뭐 보통 뭐 100g, 100g 하면 뭐 고기 한 조금 몇 덩어리 되잖아요. 네네네. 뭐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네, 그렇죠. 철질 운석은 한 1g당 2, 3천 원. 2, 3천 원. 그리고 석철질 운석이 두세 배. 예. 좀 비싸요. 1g당 5만 원. 섞이면 비싸지는군요. 그렇죠. 그럼 100g만 해도 500만 원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네. 괜찮겠네요. 섞인 게 꽤 비싸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운성은 소행성에서 부서져 나온 게 많습니다. 네. 근데 간혹 달이나 화성에서 떨어져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좀 언뜻 들은 것 같아요. 네. 얘네들이 희소성이 있어갖고 1g당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연구 목적으로 연구소가 뭐 구매하기도 하고. 네. 게다가 또 뭐 호적이 확실하니까. 그쵸.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 그 예. 첼라빈스크. 예.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 이 네. 운석 조각을 금메달에 넣어서 준 적이 있어요. 아하. 네, 이게 왜냐면은 예.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예. 그 2014년 2월 15일에 결승전 치른 7개 종목만 한해서 네. 그 첼라빈스크 운석이 2013년 2월 15일에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딱 1주년을 기념해가지고 그때 금메달 딴 선수 10명한테만 그 운석 조각이 있는 메달을 줬는데 사실 조각이니까 뭐 얼마 그램이 안 되겠죠. 네. 근데 그 금메달에 조각 박힌 거는 뭐 경매로 가치가 한 11억 정도 되는 걸로. 네, 운석 때문에 많이 비싸졌을 수 있죠. 그렇겠네요. 네. 야, 운석의 값어치를 매기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이렇게 합쳐져서 그렇죠. 나오는 거군요. 네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이런 뭐 별똥별 이런 우주쇼를 만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대부분 도심에 모여 살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 그리고 도심은 일단 빛이 많습니다. 예, 광공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멋있는 야경일 수 있는데 네.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주에서 벌어지는 멋진 천문 현상을 볼 수 없는 굉장히 아쉬운 좀 그런 측면도 존재하고요. 도시라면 저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비행기가 많이 안 다니고 뭐 어째서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산업 활동도 줄어드니까 공기가 맑아졌다. 좋은데요. 그런데 네. 도시는 또 공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도 작용을 아마 해서 안 그쵸. 보이겠죠? 네, 왜냐면은 네네네. 일단은 하늘이 맑아야지 밤하늘도 예. 맑거든요. 네네. 그럼 잘 보이는 건데 예.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이 많이 바뀌긴 했는데 뭐 어려운 게 훨씬 많죠. 근데 네네. 좋은 거는 자연이 네. 스스로 좀 정화됐. 네, 됐나?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다시 네네. 구현이 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맑은 하늘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밤하늘도 맑고 네. 그럼 좀 더 잘 보일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뭐 도심이 아니고 뭐 섬이나 해안가 네네. 쪽으로 가면 잘 보일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는 게 예. 그 어선들의 빛이 굉장히 강해요. 아하. 예, 이게 그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내려다 보면은 예. 서울 지역이랑 뭐 동해 쪽이랑 밝기가 거의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습도가 높다는 거 바다는 네, 그런 네.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우주쇼 하면은 딱 못 떠오르세요. 별똥별 말고. 이제 뭐 보통 뭐 아이슬란드에서의 무슨 뭐 오로라 같은 것도 있죠. 네네. 뭐 일식 같은 일식, 것도 월식 있고. 예, 이런 있고. 것들은 네네네. 되게 멋진 우주쇼인데 네. 그 오로라 같은 경우도 음. 쉽지 않은 게 일단은 그 구름이 굉장히 적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좀 약간 대륙성 기후여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 방해물이 좀 적은 평야여야 좀 잘 보여요. 평야해야 착 되고. 펼쳐져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광공해가 없어야 되겠죠. 네. 그 지금 맑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극지방이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거고.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구가 일종의 거대한 자석인데 네네. 지구 자기장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플라즈마 입자들이 극지방으로 좀 몰리거든요. 네네. 얘네들이 이제 대기권 상층부로 진입하면서 마찰하면서 빛을 내는 게 오로라인데 예. 사실 극지방이 아니면 이걸 보기 굉장히 어렵고. 그런 극지방이 뭐 예를 들면 뭐 관광지로도 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아이슬란드도 예, 사람들이 예. 많이 가고 그쵸. 캐나다에도 하나 있지 않나요? 그쵸. 캐나다가 옐로나이프. 옐로나이프. 이런 쪽이 있는데, 예.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사진으로 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네. 굉장히 멋있고, 네. 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다. 일식도 마찬가지. 일식도 사실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 되면 딱 네. 보일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뭐 평균 1년 반마다 돌아오기는 해요. 예. 굉장히 자주 있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지구는 70%가 물이고, 예. 30%의 지역에도 그 사람이 사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네네. 이거를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 같은 경우는 보통 370년 주기로 일어납니다. 그래요? 사람 사는 370 기준으로. 년이요? 예. 굉장히 드물죠. 예. 개기일식은. 그러면 적어도 370년 이상 살아야 좀 이게 평균인데 제대로 된 걸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네네.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네. 개기일식이 일어난 지 벌써 뭐 네. 200년 정도 더 지나야지 지금 보이는 걸로. 그렇군요. 가장 가까운 개기일식이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네네. 네, 100년도 더 전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또 우리 아까 유성 뭐 별똥별 얘기했고 이런 별 보기 좋은 장소 우리나라도 좀 있긴 있습니까? 어디? 그렇죠. 이게 네. 솔직히 별자리만 보고 뭐 이러면은 네. 그 아파트 옥상에 가도 잘 보입니다. 우리 뭐 대표적인 네, 거니까 네, 그건 네. 뚜렷이 보이니까. 그렇죠. 고층 네, 가도 네. 잘 보이고 쌍안경이나 네. 망원경 뭐 간단한 장비 이런 거 봐도 잘 보이는데 네. 그 사실 천문현상 하면은 좀 장비 없이 예. 그냥 육안으로 봤을 육안으로. 때가 딱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거는 사실 좀 개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네네. 사막처럼 막 별이 쏟아지는 경험을 하는 곳은 사실 쉽지 않고 네. 대신에 제가 예전에 그 사승봉도라는 무인도에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세요? 예, 거기가 이제 승봉도까지 배를 타고 가서 네. 또 작은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무인도다 보니까 잡광이 일단 없어요. 근데 해무는 자주 끼는데 해무가 네. 안 끼면은 네. 육안으로 정말 쏟아지는 별, 은하수까지 육안으로 보이고요. 네네. 예, 그리고 막 장비가 있으면 정말 외부 은하까지도 볼 수 있는 아주 네, 좋은 곳이죠. 그렇군요. 네, 개인적인 명소인데 네. 뭐 가기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가 혹시 뭐 이렇게 이런 별들을 특정 장소에 가는 것도 좋겠고. 네. 뭐 또 다른 또 팁이 좀 있습니까? 별을 잘 볼 수 있는 뭐 일단은 뭐 지금 밤하늘을 보면은 네. 별자리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별자리가 멋있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별자리는 천문학자들한테는 의미는 없어요. 네.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양이라서. 근데 이걸 보면 또 밝은 빛들이 좀 모양을 만들고 인간 뇌로 이제 이 형태를 만들어내니까. 네네. 그걸 보면 뭐 지금 보이는 카시오페아, 뭐 페가수스, 네. 안드로메다 자리 이런 것들 네. 보는 거 되게 좋고. 네. 그 북극성 아래쪽에 좀 밝진 않은데 네. 기린 자리라는 게 있어요. 기린 자리. 예. 그것도 사실 밝은 별 딱 핵심되는 게 없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네네. 잘 찾아보면 약간 기린 형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운이 좋으면 안드로메다, 은하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육안으로요. 예, 굉장히 신기하죠. 네, 뿌이한 뭔가 있는데 네. 망원경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네.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육안으로도 그
약간 보이는 수 있습니다. 아주 날씨 좋고 좀 높은 데로 가면. 우리 보통 이제 은하수를 영어로는 밀키웨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뿌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아, 그렇구나. 약간 그 강물처럼 우리 우리 은하의 날개면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속한 그 약간 무르르는 것처럼. 무르르는 것처럼. 혹시 앞으로 예정된 밤하늘 우주쇼 있을까요? 예정은 아니고 최근에 있었던 맨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최근에 있었던 이 소식이 24일 저녁에 정지궤도 위성보다 더 가깝게 지구를 지나간 그 작은 버스 크기 소행성이 하나 있었어요. 작은 버스 크기. 네네. 2020 SW라는 건데 얘가 이제 위성보다 가까이 지나갔다라는 건 굉장히 가까운 건데 지구 충돌 위험은 없고 만약에 들어와도 대기권에서 파괴됐을 텐데 이런 게 하나 있었고 저는 되게 재밌게 이걸 봤고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다가올 거는 10월에 아마 화성이 굉장히 잘 보일 거예요. 밝아가지고. 10월에요? 네, 화성이 원래는 뭐 아주 밝은 천체라고 보긴 힘든데 거의 뭐 금성 정도, 금성과 좀 어두운 정도로 아주 잘 보일 거고요. 그 개기일식이 또 있는데 이게 남미 쪽이라 우리나라에서는 뭐 안 보일 거고요. 그 소행성이나 혜성이 남겨놓은 잔해, 그러니까 유성은 이제 빨려 들어오는 건데 이 잔해가 많이 있어요. 이 부스러기가. 이거를 지구가 지나가면서 지구 대기권에 쫙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빠르게 사라지는 빗줄기가 마치 비처럼 떨어진다. 그래서 유성우라고 합니다. 유성우. 유성이 비처럼 떨어진다.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데 12월 14일에 쌍둥이 자리 유성우가 있어요. 쌍둥이 자리 유성우. 멋집니다, 이거. 그리고 좀 먼 미래를 봤을 때는 개기일식이 2035년에 있고요. 그건 좀 멀었네요. 멀죠. 멀고 또 뭐 위치도 제한돼 있어요. 보는 위치 제한돼 있고 뭐 금원일식도 41년. 근데 뭐 그 전에 제가 또 한번 나올 테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일식할 때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우주 전문가 궤도와 함께 재밌는 별똥별 얘기 그리고 뭐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 우주쇼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뮤직과 함께 뉴스 한 꼭지를 들려드리는 송태엽의 월드뮤직 살롱입니다. 이탈리아에서 70년 만에 정치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의원 숫자를 3분의 1 이상 줄인 건데요. 상원은 315명에서 200명으로, 하원은 630명에서 400명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도 국회의원 수가 가장 많은 나라였습니다. 2차 대전 패전국이 된 후 파시스트의 재등장을 막기 위해 의원 수를 늘리고 입법부 권한을 강화했던 건데요. 다양한 정파들이 쉽게 국회에 진입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절대 다수당이 없다 보니 정당 간 이합 집산이 심해서 전국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피아와 결탁한 의원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정치 개혁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들을 노래는 이탈리아 민요 벨라 치아오인데요. 원래 이탈리아 북부 살롱사 지역의 여성 노동자들이 부르던 노래라고 합니다.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노동요였는데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에 저항하던 빨치산들이 가사를 바꿔 부르면서 저항 가요가 됐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축구팀 응원가로도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전에 소개해드린 태국의 룩퉁 밴드 파이엔도 불렀고 우리나라에서는 임정득 가수가 불렀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 가수 마리아 파란투리의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인의 응원가가 된 이탈리아 빨치산의 노래 벨라 차오입니다. 통기타 반주가 단순하면서도 원래 민요의 정신과 잘 맞는 것 같아서 골랐는데요. 어떠셨나요? 마리아 파란투리는 작곡가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와 함께 저항 가요를 많이 발표했는데 그중 하나인 기차는 8시에 떠난 애가 조수미의 노래로도 유명하죠. 1967년 그리스 군부 쿠데타 발발 이후 7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는데요. 그래도 기죽지 않고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음반을 여러 장 발표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정치에도 참여하고 포크와 재즈를 망라하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면서 활발히 활동한 멋진 여성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뮤직 살롱 송태엽이었습니다.
네, 스토리로 풀어보는 스포츠 이야기 스포츠텔링입니다. 스포츠텔러 김재형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최근 뉴스 보면 우울한 소식 참 많은데 그래도 손흥민, 류현진, 김광현 이 해외파 선수들 활약이 좋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부터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한 소식이 많은데 우리 해외파 선수들의 소식 때문에 그나마 기분이 참 좋아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지난 20일이었죠. 이제 프리미어리그 사우스햄프턴전에서 개인 최다 4득점을 올렸었는데 25일 금요일이었던 25일 유로파리그 예선에서도 한 골 도움 2개를 기록하면서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이 이제 3골을 넣고 승리를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도움 2개로 3골에 모두 관여를 했고요. 결승골 넣고 선제골, 쐐기골 어시스트하면서 지난 20일 그 사우스햄프턴 이후에 그야말로 2경기 연속 동무대를 펼친 그런 경기를 펼쳤었는데요. 토트넘이 이날 3대1로 이기면서 이제 유로파리그 최종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고요. 손흥민 선수 활약 덕분에 사실 토트넘이 리그 개막전에서 패배하면서 좋지 않은 출발을 했었는데 네네. 최근 3연승을 거두는 쾌조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 저도 하시는 그 골을 다 봤어요. 보셨죠? 네, 4골 넣는 거 당연히 봤고. 네. 네. 유로파리그도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것도. 그 골이 사실 네. 결승골이 이제 그 모라 선수가 슈팅을 한 걸 골키퍼가 쳐낸 걸 리바운드로 그렇죠. 이제 슈팅을 했는데 네. 보기에는 소위 이제 속된 말로 축구계의 속된 말로 네. 좀 약간 주워 먹은 거 아니냐라고 네. 평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보시면 그 슈팅 상황에서 예. 골키퍼와 수비수 거의 2명 또는 3명이 막고 골대 있었어요. 앞을 막아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 머리 위하고 골대 사이 공간밖에 없었는데 그 공간으로 네. 손흥민 선수가 집어넣었거든요. 네네. 그만큼 지금 어떤 결정력이나 침착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월드 클래스라고 봐도 무방한 어떤 그런 결정적인 장면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그 골을 보고 네. 우리 이제 승부차기 할 때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네. 양쪽 그 구석으로 넣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보는 네.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페널티킥 찰 때 그 말씀하신 그 공간, 네. 양쪽 네. 골대 모서리 쪽으로 차는 그 공간이 네. 성공률이 거의 100%인데 그만큼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웬만해서는 안 차죠. 간덩이 크지 않고는 그지를 네. 그리 안 하고 보통 네. 골포스트 저 아래쪽에 맞습니다. 그쪽으로 차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나마 그 확률이 높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보고 이건 거의 승부차기로 그냥 강하게 찬 골이다.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까지 하셨군요. 우리가 또 필드에서 좀 암하지만 네. 뛰어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여기서 너무 오래 끌면 안 되고. 자, 하여튼 최근 2경기에서만 5골 2도움이에요. 네, 네. 이야, 이 빡빡한 경기 일정이면 당연히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네. 참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20일에 그 리그 경기 하고요. 네. 이제 금요일 이 유로파리그 예선이 북마케도니아에서 이제 열린 경기였기 때문에 네. 한 2,5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영국에서 굉장히 힘든 그런 원정길이었는데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가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예. 한 주중 컵 대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다행히 이 컵 대회가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팀 선수들이 코로나에 집단 감염되면서 연기가 되면서 약간 육체적으로는 조금 휴식기를 가졌지만 네. 어쨌든 경기가 그 경기 시작 킥오프 2시간 직전에 취소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준비는 다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기는 안 했지만 체력적인 비축은 했지만 어떤 신체적으로나 네네. 또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좀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그런 어떤 악재를 극복하고 유로파리그 예선에서 득점을 했다는 것 부분에서 굉장히 높게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7개예요. 5골 넣고 도움이 2개. 더군다나 팀도 모두 이겼기 때문에 결과와 내용에서 모두 완벽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의 득점하면 꼭 나오는 얘기가 몰아치기예요. 한 번 득점을 시작하면 거의 몇 경기 연속 몰아치는 그런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남은 경기에서도 특유의 이런 몰아치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시즌 초인데 올 시즌 리그 득점왕 후보로 거론이 지금 되고 있고 실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현재 네. 리그에서는. 다만 변수는 그 남은 경기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요. 네. 지금 보면 27일에 뉴캐슬전 있고요. 네.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추석 연휴 10월 2일에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이게 최종전이거든요. 네네. 이게 있고 그리고 4일 뒤 10월 5일에 다시 프리미어리그 메뉴전이 있어요. 아하. 여기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던 리그컵 대회가 이 사이에 또 열릴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아하. 지금으로서는 현재 언론을 보면 이 경기는 이제 부전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때문에 부전승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거의 뭐 2, 3일에 한 번씩 4경기를 지금 치러야 되는 강행군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더군다나 최근 2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남아있는 경기 중에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에게 언제 휴식기를 줄지. 네, 근데 아마 풀타임으로 휴식기를 주진 못할 거고요. 네. 아마도 이제 교체 출전을 하게 될 텐데 이 적절한 체력 안배가 남은 경기의 활약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무리뉴 감독이 저 무리하지 않도록 손흥민 선수가 잘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 이렇게 시즌 초반 활약이 참 좋은데, 근데 상대적으로 감독에게 뭐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또 경기 이렇게 볼 때 보면 네. 인터뷰에서도 그랬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우스햄птон 경기 예. 그다음에 그때 끝날 때 이제 무리뉴 감독 인터뷰 때문에 네. 네. 약간 논란이 됐죠. 그러니까 네. 너무 잘하니까 나오는 논란이 아닌가 싶은데 당시 네네.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이제 개인 최대의 4골을 넣고 그 4골을 다 해리 케인 선수가 이제 4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었죠. 근데 당연히 둘이만 떠도 되겠네. 그럼? 그러니까요. 두 선수의 합작한 골이 20골이 그러니까 예. 프리미어리그에서 예. 공격 조합 중에 가장 많은 골을 합작한 조합이 바로 손흥민 케인이에요, 현재까지. 네네. 근데 당시 이제 당연히 이제 MOM 경기 MVP는 손흥민 선수가 받았는데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경기 인터뷰를 하는 중에 무리뉴 감독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네. 오늘의 MOM은 케인이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농담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경기 이후에 이제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무리뉴 감독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리 케인이 굉장히 감각적인 패스를 다 건넸고 이게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MOM은 그러니까 MVP는 해리 케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 이제 팬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좀 야박한 거 아니야? 아니면은 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동양인이고 한국인이니까 예. 아무래도 해리 케인은 이제 축구 종족이 영국의 대표 스트라이커고 네. 이런 게 좀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모리뉴 감독의 어떤 스타일 본인의 어떤 스타일상 그런 전략이 치밀한 예. 어떤 큰 그림이 반영된 인터뷰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 개막전에서 토트넘이 안 좋았고 그 이전 경기에서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해리 케인에게 집중적으로 수비가 집중이 되면서 해리 케인이 막히면 물론 손흥민 선수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네. 경기력이 저하되는 이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무리뉴 감독은 해리 케인에게 수비가 두세 명 붙으니까 케인이 수비수를 끌고 중앙 미드필드 쪽으로 내려오면 네. 그 뒷공간을 손흥민이나 모우라가 침투하는 이런 작전을 짰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장 뒷공간을 노려야 되는 핵심 자원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고요. 네, 네. 그러니까 해리 케인이 얼마나 수비수를 끌고 나오는 이른바 연계 플레이를 잘 해주느냐가 중요한데 그날 경기에서 이게 작전대로 잘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역할들이 해리 케인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감독 입장에서는 해리 케인이 오늘 경기 정말 잘했다. MOM이다. 좀 더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케인의 그런 연계 플레이를 앞으로도 더 끌어내기 위한 큰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고도의 심리적인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모리뉴 감독이 스타일이요. 지도 스타일이 이런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통해 선수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심리전에 굉장히 능하거든요.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리뉴 감독의 그동안에 걸어온 어떤 지도 철학 이런 스타일을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네. 손흥민 선수가 또 아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이제 가레스 베일 선수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통해 이제 이적을 했거든요. 네. 가레스 베일이 다음 달쯤에 이제 경기 출전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가레스 베일, 해리 케인, 토트넘 이른바 KBS 라인이라고 불리는데 이 쓰리톱 라인이 가동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해리 케인에게 집중됐던 수비도 분산이 되고 손흥민 선수 역시 집중 수비에서 조금 분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 선수가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동반 상승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레스 베일의 복귀와 함께 그때까지만 해리 케인이 그런 연계 플레이 역할을 잘 해준다면 네네. 손흥민 선수에게도 더 많은 득점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큰 공 냈으니까 작은 공 넘어가죠. 네. 자, 류현진 선수 또 웃으시네. 네. 네, 재밌습니다. 류현진 선수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요일이었죠. 네. 정규 시즌 마지막 등판이 공교롭게 그 류현진이 약했던 뉴욕 양키스였는데 맞아요. 자, 보기 좋게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팀의 가을 야구 진출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꼭 해줘야만 했던 경기였고 예. 꼭 필요한 승리가 필요했던 경기에서 예. 역시 유현진 선수가 해줬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양키스전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시즌 5승을 달성했는데 양키스에 그동안 유현진 선수가 정말 약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등판이었고 3경기 동안 2패 평균 자책점이 8점대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안 아이고. 좋았고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류현진 선수가 올해 토론토로 이적했기 때문에 이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R동부라고 불리는데 이 R동부에서 이용 양키스를 넘지 못하면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양키스만 만나면 작아져서 류현진이 이 R동부에서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컸는데 이런 걱정을 네 번째 경기 만에 완벽하게 7이닝 무실점으로 불식을 시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류현진 선수가 안 좋은 날의 공통적인 특징은 직구 평균 구속이 안 좋아지는데 이날은 직구 평균 구속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서 4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을 했고 정규 시즌은 5승 2패 평균 자책점 2.69로 올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자, 끝으로 김광현 선수도 류현진 선수와 함께 동반 승리 투수. 그렇습니다. 되나요? 같은 날이었고요. 금요일에 이제 미러키 상대로 5이닝 1실점하면서 시즌 3승 시즌 이제 마무리했고요. 류현진 선수와 함께 한국인 투수 동반 승리를 했는데 메이저리그 한국인 투수 동반, 그러니까 선발 투수 동반 승리가 2005년 당시 박찬호, 서재용 선수 이후 15년 만이라고 해요. 뭐 김광현 선수 역시 올 시즌 코로나 때문에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 정말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어쨌든 3승 1세이브 평균 자책점 1.62로 굉장히 잘했고요. 오, 좋네요. 신인왕 수상 후보로 현재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세인트루이스가 만약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다면 김광현이 3선발을 맡을 것이다라는 현지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평. 오늘의 한 줄평은요.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금 코리안 이제 한국인 선수들 활약을 쭉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추석 연휴 대한민국의 집콕은 SRK가 책임진다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요. SRK는 손흥민, 류현진, 김광현 선수의 성에 첫 글자를 따서 제가 SRK라고 해봤는데 SRK. 추석 연휴에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거리 두기는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선수들 경기가 추석 연휴 계속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 세 선수 경기 보시면서 어디 가지 마시고 웬만하면 집콕하시라는 의미에서 추석 연휴 대한민국 집콕은 SRK가 책임진다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는 이거 SRK는 스르크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스르크. 좋네요. 스르크. 네. 좋네요. 괜찮죠? 오늘 좀 감각이 되시는데요. 네. 일단 읽기 좋으니까. 자, 오늘의 신청곡은 뭐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세 선수가 올 시즌 정말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자신의 길을 화려하게 장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본조비의 It's My Life 뽑아왔습니다. 본조비 It's My Life? 진짜 오랜만에 들을 수 있겠는데. 살아있는 락의 전설이죠. 그러니까 이게 It's My Life 보면요. 그 안에 또 락의 전설. 맞습니다. 저기 우리 엘비스 프레슬리. 이의 그 명곡인 It's Now or Never. 안 되네요. It's Now or Never. 그다음에 My Way. 맞습니다. 그 가사가 있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또 깊은 뜻이 있군요. 깊은 뜻은 아니고. 저 몰랐어요. 그래요? Now and Never. 이게 Now or Never. It's Now or Never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원래 원곡은 물론 엘비스 건 아닌데 제 기억으로 어쨌든 많이 부른 히트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가사 중에 이 가사가 나오니까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It's Now or Never.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It's My Life 들으면서 오늘 스포츠텔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텔러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